시카고 북부의 10월은 이미 쌀쌀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식품점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이 새벽기도 시간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면 먼저 온 교인들의 차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김밥을 교인들과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15년을 이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같은 구역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1년 전쯤 이 교회로 오신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헌금도 매주 정성껏 드리시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형님, 잠깐 상의 드릴 게 있는데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함께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은요. 식당 2번째 지점 오픈 준비 중인데 갑자기 인테리어 업체가 성금을 요구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은행 대출은 서류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다음 주까지 3만 달러가 필요한데 형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3만 달러. 제 은퇴 저축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식품점을 운영하며 아침 6시에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님들이 까다로워도 묵묵히 일했던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망설임이 얼굴에 드러났나 봅니다. 집사님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잖아요. 차용증도 제대로 쓰고 3개월 후면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그 식당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5개를 운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들으며 이분은 정말 사업을 아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교회 식구인데 뭘 그래. 이자는 됐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15년을 같은 교회에 다니며 배운 게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구역 예배를 함께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나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보, 그분. 왠지 모르게 말이 너무 화려한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 식당 5개 운영했다느니 부동산도 여러 개 있다느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쁜 사람일 리 없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다고 자부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집사님과 함께 한인타운의 법무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5월 15일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법무사가 차용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용 금액 3만 달러, 차용일 2024년 5월 15일, 변제길 2024년 8월 15일. 집사님은 신분증 사본도 제공했고 주소와 전화번호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심지어 차용증 하단에 손수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형님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8월 15일에 꼭 갚겠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은퇴 후 모아둔 저축에서 3만 달러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수표책에서 한 장을 떼어내며 30년 식품점 생활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 돈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오시겠어요? 그래, 그럼 아내랑 같이 가지. 그 다음 주 일요일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집사님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집사님이 밝게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인테리어 계약 잘 마무리했습니다. 9월에 두 번째 지점 오픈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그 밝은 표정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날은 별말 없이 식사를 즐겼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시카고의 여름은 짧지만 아름답습니다. 미시간 호수를 따라 산책하며 아내와 은퇴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문득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였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끔 빠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요즘 두 번째 지점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사업하느라 바쁘겠네. 무리하지 말고. 네 형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짧게 끊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사업 준비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이 되자 집사님은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바빠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8월이면 돈 갚을 날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마 정말 바쁜가 봐.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30년 동안 장사하며 한 번도 돈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인 적이 없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15일이 코앞이었습니다. 7월 말부터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계음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는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잠을 설쳤습니다. 6시에 일어나 교회 새벽 기도에 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곧장 집사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아침은 한산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요? 2주 전부터 안 나오세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사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분 찾는데요. 아, 그 집은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관리인의 말이 귓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 전. 7월 중순. 변제일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는 것. 계획적이었습니다. 주소 남긴 거 없나요?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8월 햇살이 뜨거웠지만 제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더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교회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의 다른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집사님 전화번호요? 저희가 가진 번호도 지금 안 되는데요. 교회에 등록된 번호도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같은 구역 교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저도요. 무슨 일 있으신가 했는데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목사님이 심각한 표호로 저를 맞았습니다. 윤 집사님 앉으세요. 사실은 목사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이사도 가버렸다고. 목사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윤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똑같은 문제를 상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네? 똑같은? 비상구역장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으세요? 저녁 7시 교회 소회의실에 6명의 구역장과 몇몇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한 사람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구역 구역장 박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2구역 김 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만 5천 달러. 한국 부동산 정리 자금이 급하다고. 3구역 최 장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5만 달러입니다. 은행 대출이 나올 때까지 급하게 필요하다고. 청년부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5천 달러예요. 차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하나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12명. 총 2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5년을 다닌 교회였습니다. 가족같이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같은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명목이 모두 달랐어요. 목사님이 정리했습니다. 식당 확장, 부동산 정리, 어머니 수술비, 인테리어 비용.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장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다른 정보를 먼저 모읍시다. 박 집사의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만 달러. 30년에 10분의 1.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워 있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시카고 북부 한인교회 집사 사기 피해 제보 요청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사진과 이름, 수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작년에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요. 시카고 남부 한인교회였는데 거기서도 돈 빌리고 사라졌대요. 저는 2년 전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1만 달러 날렸습니다. LA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였습니다. 시카고, 뉴욕, LA, 애틀랜타, 보스턴. 같은 사람, 같은 수법, 다른 교회들. 한인 변호사 한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이틀 후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적인 교회 사기꾼입니다. 미국 여러 도시 한인교회를 돌며 같은 수법을 반복해 왔어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최 장로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분의 진짜 신원부터 확인해 봅시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이름은 진짜였지만 그 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 전과 이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 체류. 식당도 실제로는 동업자 명의. 아내라고 소개했던 여자도 사기 조직원으로 추정.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FBI에도 제보해야 합니다. 국제 사기 사건이니 빨리 움직여야 해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8월 말 시카고 경찰서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불법 체류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9월 초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 집사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용의자가 이미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8월 12일 오헤어 공항에서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 기록이 확인됩니다. 변제일 3일 전.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들이 다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을 미국에서 소송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하지만 한국 변호사 선임 비용만 최소 1만 달러이고 승소해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최 장로가 물었습니다. 둘째 방법은요? 국제 형사 공조를 통한 송환 요청. 하지만 사기죄는 중범죄가 아니라 송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는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방법.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사 결과 그 사람 명의 재산은 한국에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최 장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의 시카고는 이미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돈은 못 받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한인교회 네트워크에 집사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시카고, LA,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주요 도시 한인교회 목사님들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인 커뮤니티 주요 게시판에 교회 사기꾼 주의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조선일보, 미주판, 한국일보. 집사의 실명, 사진, 수법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한인 채널의 피해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교회 사기꾼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에 불과했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3만을 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 내 한인 법조인 협회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 주일 예배. 찬양팀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집사의 모습.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한국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문을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고 한국 법원에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비용만 최소 2천만 원이고 시간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피고인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집행 불가능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기로.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비행기표 값만 해도 얼마인데.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가봐야겠어. 이대로는 못 있겠어. 11월 중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올 때도 이 길을 왔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허탈함만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기 12명의 피해자 20만 달러가 넘는 피해. 하나하나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눈빛에는 이미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달랐습니다. 규모도 컸고 교인도 많았고 한 사람의 문제는 묻혀버리기 쉬웠습니다. 교회를 나와 집사를 직접 만나보려 했습니다. 교인 몇 분께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교회에 갔을 때는 이미 그가 교회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안 나와요. 또 사라진 것입니다. 2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인타운 교회들, 법무사 사무소들. 어디를 가도 단서가 없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낯선 서울 거리를 걸으며 문득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초 허탈하게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을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일어날 이유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윤기철 집사님이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방송국 PD입니다. 네, 그런데요. 교회 사기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D의 다음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가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카고 교회 피해자 대표들이 모여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최 장로는 중간에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50,000.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PD가 물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이미 한국으로 도망갔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법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월 말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이너스 교회 사기꾼의 민낯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미국에서는 아침 8시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습니다. 50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터뷰뿐 아니라 한국 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국 시청자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한테 당했어요. 부산 교회에서. 대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제 친구가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밤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주요 뉴스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KBS 아침 뉴스, SBS 8시 뉴스, MBC 뉴스 데스크. 모든 방송사가 다뤘습니다. 교회를 무대로 한 조직적 사기 피해자 수백 명 추정. 한미 양국을 오가며 10년간 사기 행각. 법의 사각지대 악용한 국제 사기단.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여론이 너무 거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나 봅니다. 3월 초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집사가 검거되었다는 것. 한국 내에서도 30명 이상에게 총 5억 원이 넘는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이 미국 시카고 경찰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피해 사례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4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 피해자 대표 5명이 증인으로 화상 출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너머로 법정이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집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밝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집사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타겟 리스트였습니다. 전국 한인교회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들. 65세 이상 은퇴자 우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주목. 3개월 이내 관계 형성 후 접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저 리스트의 항목이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빌린 돈의 95%는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송금되었습니다. 명품 구매, 도박, 해외여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내라고 소개했던 여자는 실제로는 사기 공범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둘은 미국 전역의 한인교회를 돌며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온 전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5월 말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악용한 악질적 범죄이다.
하지만 다음 말에 모든 희망이 꺼졌습니다. 피해 금액 배상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배상 명령은 기각한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징역 5년. 범인은 잡혔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3만 달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형사재판 결과를 가지고 미국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 집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강제 추방 대상이 되거든요. 설령 승소해도 재산이 없으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감옥에 갔지만 우리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3만 달러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11명의 시카고 교회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2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영영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었어야죠.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어.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30년 식품점 운영하며 모은 은퇴자금 30만 달러. 그중 10%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며 모은 돈. 허리 아파도 손님들 까다로워도 묵묵히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최 장로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 달 후 한인 사기 피해 예방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시카고 교회 피해자 12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간담회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규 이민자들, 교회 새신자들, 나이 드신 분들. 저는 단상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다닌 교회에서 3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교회 식구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함께 드렸고 구역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피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후회를, 교훈을. 저는 교회 내 금전 거래 주의사항 10가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돈 거래는 신중하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 확인 필요.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말 것. 교회 직분이 신용을 보장하지 않음. 과도한 헌금과 선물은 오히려 의심할 것.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 확인. 제3자의 조언을 구할 것.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 의심스러우면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 이 책자를 시카고 한인교회들에 배포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LA, 뉴욕, 애틀랜타 교회들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몇 달 후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저희 교회에서 비슷한 사기를 막았습니다. 새로운 집사가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는데 교인 한 분이 책자를 보고 의심해서 신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사가 5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출소하더라도 미국 영구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다시는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과자로 낙인 찍혀 어떤 교회에도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74세가 되었습니다. 3만 달러를 다시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아내는 가끔 한숨을 쉽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됐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새로 등록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이번 주에 시카고로 이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교실로 안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사 오느라 자금이 부족해서요. 순간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그날 주차장에서 들었던 말. 급하게 필요한데. 그 말로 시작된 긴 악몽. 저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대신 한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은행 대출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아는 담당자분께 연락드릴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잃지 않으면서 창밖으로 10월의 시카고가 보였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도 10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3만 달러. 순진한 믿음. 무조건적인 신뢰.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지혜. 경계심. 그리고 내 아픔을 다른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내가 친교실에서 손을 흔듭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신호입니다. 저는 새 교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돈 빌려드리는 건 안 되지만 다른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는 아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이 들어 의지할 사람은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5년을 다닌 교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함께 했던 곳. 3만 달러를 잃은 곳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카고의 10월 바람이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74세의 삶.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차에 올라타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다는 생각.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카고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삶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뉴욕 퀸즈의 2층짜리 타운하우스 제 작은 방은 2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딸린 방이었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감사했지요. 남편을 잃고 텅 빈 서울 아파트에서 하염없이 울던 날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딸이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딸이 절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장모님 때문에 집이 전쟁터 같다고. 애들 교육 방식도 다 틀어지고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걸 처음 들었지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가만히 얹어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쩌라는 거야. 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지요. 제 딸이 그 당찬 성격의 딸이 남편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니어 하우징 알아봐.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이 엄마 편만 들면 우리 결혼 생활도 힘들어진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지요. 한 번, 두 번. 제 딸이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지요. 남편이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도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제 모습도 모두 생생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사였다고 했지요. 고통 없이 갔을 거라는 위로였지만 저에게는 작별 인사 한마디 나눌 기회조차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은평구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그의 옷들이 걸려 있었지요. 저는 매일 그 옷들을 만지작거리며 울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때 딸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필요하다며 눈물을 보였지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어. 미국으로 가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손주들도 봐주고 편하게 지내. 엄마 없으면 우리도 힘들어. 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딸이 절 필요로 하는구나.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하겠지. 저는 3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서둘러 팔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급했지요.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 중에서 1억을 딸에게 주었지요. 손주들 교육비로 써. 미국은 학비가 비싸다며? 딸은 엄마 고마워. 이 돈으로 애들 미래를 만들게라며 감격해했습니다.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으로 한국은행에 넣어두었고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월 120만 원도 계속 한국 계좌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딸네 집은 따뜻했습니다. 손녀 8살, 손자 5살이 할머니 라며 달려와 안겼지요. 사위도 어머님 편히 지내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2층 구석방이 제 방이 되었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을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지요. 딸 부부가 퇴근하면 엄마 덕분에 너무 편해라며 좋아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잘 먹었고 제가 읽어주는 한글 동화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한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집에서도 한국어를 쓰도록 했지요. 정체성이 중요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면 되겠어? 사위가 애들은 여기서 잘하는데 영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신발 신고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 벗어. 집 안에서 신발을 신으면 어떡해. 손주들이 식사 중에 떠드는 것도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것도 하나하나 고쳐주려 했지요. 사위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퇴근하면 지하 서재로 내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사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자가 사위 어머니에게 헤이 크레말 A&DMA 라고 했지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손자의 손을 탁 쳤습니다. 할머니한테 존댓말 써야지. 사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사위가 처음으로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딸은 저와 사위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손주들도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 긴장을 느끼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실까? 저는 묵묵히 옷을 갈아입고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는 한적했고 우리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지요. 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남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하려는 말은 분명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시니어 아파트 알아보는 게 어떨까? 엄마 또래 분들도 많고 더 편할 거야. 한국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요. 내가 같이 살자고 해서 왔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목소리가 쉬어 나왔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지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래. 엄마는 한국식으로 사는데 우린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 애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남편이랑 나도 자꾸 부딪히고. 그럼 나 당장 나가라는 거야?
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니어 아파트가 진짜 괜찮대. 내 친구 엄마도 거기 사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 멀지도 않아. 저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딸. 밤새 열이 나면 등을 쓸어주고 시험 기간이면 새벽까지 간식을 만들어주던 그 아이. 지금 그 아이가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 낳고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짐이 됐으니 버리는 거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너무 힘들어. 남편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때 손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밥 안 먹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딸이었지요. 딸이 제 침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됐어. 알아서 해. 딸이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딸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사위는 아예 2층에 올라오지 않았고 손주들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펼쳐놓은 건 시니어 하우징 신청서였지요. 엄마, 이게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 신청서야. 정부 지원을 받으면 월세가 훨씬 싸. 근데? 딸이 말을 흐렸습니다. 소득이랑 자산 증명을 해야 하는데 엄마, 한국에 있는 예금도 다 신고해야 해. 2억 2천이면 저소득층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일반 시니어 아파트는 얼마야? 월 2,5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350만 원쯤? 제가 받는 유족연금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럼 내 예금을 깨서 써야 하는 거야?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면 엄마, 그 돈 우리한테 맡겨줘. 내가 잘 관리해 줄게. 투자도 하고 그러면 불릴 수도 있어. 순간 한국에서 보던 드라마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이야기들. 설마 제 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며칠 전 저를 내쫓으려던 그 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도 믿어줘야지. 내가 엄마 돈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딸이 섭섭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딸이 나간 후 인터넷을 검색해 봤지요. 뉴욕 지역 시니어 아파트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니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도 힘들었지요. 겨우 찾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정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괜찮은 시니어 아파트는 대기자가 수백 명이고 입주까지 최소 2년. 저렴한 곳은 범죄율 높은 동네에 있거나 시설이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2년을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은행 업무도 병원 가는 것도 장 보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미국은 복지가 좋아서 노인들 살기 좋다고 했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방에만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어느 날 아침 딸이 엄마, 오늘 한인 성당 미사 가실래요? 답답하실 텐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한인 성당은 퀸즈 플러싱에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지하홀에서 다과회가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오셨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75살이라고 했지만 정정해 보였지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박 여사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딸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 시니어 아파트를 알아봐야 하는데 막막한 것, 모든 게 두렵다는 것.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언니, 나도 똑같았어. 박 여사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들 집에 살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나오게 되었다는 것. 처음에는 서러워서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차라리 나온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차라리 이게 더 편해. 자식들이랑 살면 눈치 보느라 죽겠더라. 지금은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만 만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 우리 같은 한인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고 주말에 카지노도 가고 그래. 자식들 눈치 안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박 여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한국에 돈 있으면 그걸로 뉴저지 쪽에 작은 콘도 하나 사. 거기는 한인타운이라 영어 몰라도 살 수 있고 뉴욕보다 훨씬 싸. 월 관리비랑 재산세 합쳐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면 돼. 한국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고 남은 돈으로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아는 한인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준다고 했고 저는 그날로 연락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 몰래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제 미국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지요.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이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며 영상통화를 요청했고 저는 신분증을 들고 화면 앞에 섰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3일 후 입금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제가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보내온 사진을 봤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1베드룸 콘도였지요.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 제 예금으로는 3천만 원이 부족했지만 박 여사가 내가 빌려줄게.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와 함께 포트리를 방문한 날은 화창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라 간판도 다 한글이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한국말을 하고 있었지요. 마치 한국의 어느 동네에 온 것 같았습니다. 콘도는 10층 건물의 7층에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고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70대 한인 어르신들이고 다들 자식들 눈치 보기 싫어서 독립하신 분들이에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중개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거 바로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오퍼를 넣고 승인되면 한 달 안에 클로징하면 돼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딸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와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냥 박 여사랑 뉴저지 구경 갔다 왔어. 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오퍼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클로징 날짜가 잡혔고 저는 박 여사에게 빌린 3천만 원과 제 예금을 합쳐 집값을 지불했지요. 클로징 당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중개인이 영어로 설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개인이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해 주었지요. 축하합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이세요. 열쇠를 받아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아파트를 판 이후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박 여사와 함께 새 집에서 소박한 입주 파티를 했습니다. 박 여사가 챙겨온 김밥과 과일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언니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자유야. 박 여사가 잔을 들었고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나 뉴저지에 작은 집 하나 샀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언제 집을 샀어?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내 예금으로 샀지. 내 돈으로 내 집 사는 게 뭐가 이상해? 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상의 안 하고 그런 큰 결정을 해?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 돈이면 나한테 맡겨서 투자했으면 더 불릴 수 있었는데.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맡기면 내 맘대로 쓸까봐 안 맡긴 거야. 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엄마 돈 가로챌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사위가 나왔지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도 없이 뉴저지에 집을 샀대. 2억이 넘는 돈을. 사위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잘하셨네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딸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우리도 힘들었잖아. 사위의 솔직한 말에 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에게 돌아서며 말했지요. 엄마 5년 전에 나한테 준 1억은 뭐야? 그것도 다시 달라는 거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건 손주들 교육비로 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엄마가 여기서 나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5년간 엄마 모시고 산 건 공짜야?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경제적 계산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미국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를. 너희들이 날 미국으로 데려온 건 무급 베이비시터랑 내 돈이 필요해서였구나.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지요. 장모님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로. 됐어. 다 알았어.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신경 꺼. 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이미 흘릴 만큼 흘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딸이 엄마가 필요하다며 울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냉정하게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5년 전에 내게 준 1억에 대해 얘기하자. 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는 그걸 손주 교육비라고 명확히 말했어. 근데 너희는 그걸 뭐 했었어? 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애들 학원비랑 집 대출금 일부 갚는 데 썼어. 집 대출금? 그럼 내 돈으로 너희 집 샀다는 얘기네. 저는 핸드백에서 공증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소개해준 한인 변호사를 통해 최근에 작성한 것이었지요. 5년 전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손주 교육비로 쓰라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만든 문서였습니다. 이거 봐. 5년 전에 내게 돈 줄 때의 증거야.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반환 의무가 있음이라고 변호사가 법적 효력 있게 만들어줬어.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모르는데. 내가 그때 내게 보낸 답장 기억나? 엄마 고마워. 애들 교육비로 잘 쓸게라고 했잖아. 그게 다 증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조언을 듣고 당시 주고받은 모든 문자와 이체 내역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지요. 변호사는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로 그 돈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대했으면 그럴 일 없었지. 하지만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내 돈까지 노리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위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내 집으로 갈 거고 1억은 법적으로 받아낼 거야.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파산해. 지금 이 집 모기지도 빠듯한데 1억을 어떻게 갚아. 그건 내 문제지. 나는 5년간 무급 베이비시터로 일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떼이고 갈 수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3개월 유예 줄게. 그 안에 1억을 내 계좌로 보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박 여사가 렌트 트럭을 빌려왔고 저는 5년간 모은 짐들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남편의 사진. 손주들이 현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손녀가 제 다리를 붙잡았고 손자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안 가. 1시간 거리야. 주말에 보러 올게. 손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지요. 손주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현관문 안에 서서 냉랭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지요. 저는 손주들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뉴저지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끝까지 참고 딸네 집에 남아야 했을까? 하지만 새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는 것을.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지요.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곳. 박 여사가 김치찌개를 끓여왔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잘 왔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지요. 누가 싸우는 소리도 눈치 보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5년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베이비시터 고용했으면 최소 월 300만 원은 들었을 거야. 5년이면 1억 8천이야. 그럼 엄마가 우리한테 준 1억보다 더 많이 우리가 손해본 거야. 그리고 방과 식비, 의료비 다 우리가 댔잖아. 계산하면 엄마가 오히려 우리한테 빚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지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싸워봐.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5년간 엄마 부양한 증거 다 있어. 저는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지요. 다음 날 정말로 딸 부부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귀하의 딸이 5년간 부양비로 약 2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증여받은 1억을 상회함으로 추가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딸 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요. 부양비를 계산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승소해도 전액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주들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동안은 애들이랑 연락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먼저 소송 취하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제가 이긴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은 것일까요? 며칠 후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제 상태를 본 박 여사가 조용히 앉아 말했지요. 언니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아들이랑 5년 싸우다가 결국 돈은 포기하고 관계를 택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었어. 저는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손주들이랑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언니 나이가 73인데 10년만 지나면 83이야. 그때 가서 화해해봐야 손주들은 이미 다 커버리고 할머니 기억도 희미할 거야. 박 여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짧은 시간을 법정 싸움과 원망으로 보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 퀸즈와 뉴저지 중간 지점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게. 너희 입장도 이해해. 5년간 힘들었을 거야. 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1억은 포기할게.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나를 내쫓으려 한 것에 대해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 둘째, 앞으로 손주들이랑 주 1회는 만날 수 있게 해줄 것. 셋째, 명절에는 함께 모일 것.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법적 문제는 다 취하할게. 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지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엄마한테 상처 많이 드렸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건 다 받아들일게. 그리고 엄마 뉴저지 집 살 때 부족했던 돈 박 여사님한테 빌렸다며? 우리가 갚을게.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갚을 거야. 너희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게 해줘.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고 저는 딸 가족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콘도였지만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요. 갈비찜, 잡채, 송편. 박 여사와 커뮤니티 센터 친구들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손주들이 제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 좋아요. 여기 할머니들 많아서 재밌어요. 손주들은 박 여사와 다른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했고 모두가 손주들을 귀여워했지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장모님이 손주들한테 한국 문화 가르쳐 주신 것 지금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애들이 한국어 하는 거 보면 정체성이 확실하더라고요.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 여기서 너무 행복해. 매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 가서 운동하고 한인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도 보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노후야.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한복도 빌려줄게. 손자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글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딸이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봉투를 건넸지요. 엄마, 이거. 안에는 5천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빚 3천만 원 갚으시고 나머지는 엄마 용돈으로 쓰세요. 매달 엄마 한국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할게요. 연금이랑 합쳐서 생활비로 쓰세요. 이럴 필요 없어. 엄마 받아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예요. 5년간 엄마한테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노력하는 것.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 독립 준비라는 주제였지요. 저는 딸네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집에서 내 친구들과 내 방식대로 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청중석에는 비슷한 처지의 한인 시니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지요. 박 여사와 저는 시니어 독립지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식 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 노인들에게 법률, 부동산, 재정 관리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했지요. 매주 수요일 저녁 이미 30명이 넘는 회원이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손주들이 오는 날입니다. 손녀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손자는 한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딸은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하고 명절마다 제 집으로 찾아옵니다. 사위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장모님 김치가 최고라며 좋아하지요.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콘도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옆집 한인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미선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제육볶음 해먹을 건데 같이 먹어요. 아래층에서는 한인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손녀 피아노 발표회예요. 꼭 오세요. 손녀가 할머니 오시기만 기다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창밖의 봄 햇살을 만끽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3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을까?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어. 5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딸네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것도 어쩌면 신이 제게 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홍미선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할머니들한테 당신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커피 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봄은 다시 왔고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73살 늦지 않았습니다.